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한국의 복잡한 노동법 판례와 관련 분석들을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인사이동, 징계, 또 채용 차별 문제, 휴가 사용 같은 거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진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법원 판단, 전문가 해설 이런 게 담겨 있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한국의 노동 환경이나 법적 기준에 대해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요. 네, 옆에 있는 법률 전문가 친구랑 같이 흥미진진한 실제 사건 파일 넘겨보는 느낌?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법 조항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용자의 경영권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가 가끔 부딪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라던가 합리적 차별 같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요. 이게 구체적인 사건에선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석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아니면 사소한 실수 같은 걸로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 이걸 판단할까요? 이 사례들을 보면요.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걸 얼마나 심중하게 보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생각보다 근로자 보호 쪽에 좀 더 가깝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사례부터 보시죠. 업무 외 재해를 입은 소방 공무원 이야기네요. 네, 그 소방관이 업무랑은 관련 없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현장 활동은 좀 어려워졌는데 근데 행정 업무 같은 내근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직권 연직, 그러니까 사실상 해고를 한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해고를 했다고요? 직무라는 게 꼭 그 자리에서 하던 일만 뜻하는 건 아닐 텐데요.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대법원이 그걸 지적했어요. 직무의 범위를 지금 당장 맡은 업무에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관련된 업무,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내근 행정 업무까지 포함해서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근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쉽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면직 처분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무래도 근로자의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네요. 그럼 다음은 연수휴직 중에 로스쿨 다닌 경찰 공무원 사례인데요. 박사과정 가려고 휴직을 냈는데 그 기간에 로스쿨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본래 목적인 대학원 연수는 또 충실히 했다고 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휴직 목적 외 사용, 여기에 해당될까요? 네, 법원은 이 경우에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징계, 그러니까 불문 경고를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스쿨 학업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본래 직무 수행하고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걸 허용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연수휴직 제도 이용하는 데도 좀 혼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긴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불문 경고도 징계의 한 종류거든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요. 인사기록 카드에는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승진이나 포상 대상자 선정 같은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명백히 불리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병가 사용을 둘러싼 택시 기사분 사례입니다. 의사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상세 진료 내역까지 내라고 요구하고 안 내니까 무단결근 처리해서 해고까지 했다는군요. 아니 진단서까지 냈는데 회사가 더 자세한 걸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좀 이상한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단체 협약하고 취업 규칙 중에 뭐가 우선이냐. 단체 협약, 이 경우에는 임금 협정서였는데 거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하면 병가 인정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반면에 회사 취업 규칙에는 병가 쓰려면 사전에 회사 승인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었고요.
법원은 이렇게 두 규정이 충돌할 때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규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단협이 우선이군요. 그럼 상세 진료 내용 요구는 부당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단협상 진단서 제출로 이미 요건을 갖췄으니까 추가 자료 요구는 부당하고 그걸 근거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해고한 거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법원이 덧붙인 게 병가 기간 중에 병원 방문 횟수가 좀 적었다거나 뭐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하는 다른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병가가 가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겠죠?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서 실수 사례인데요. 대학원 졸업인데 학부 졸업 대학을 적었다거나 학력을 실수로 잘못 쓴 게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요. 회사가 이거 허위 기재다 이러면서 근로계약을 취소, 그러니까 사실상 해고죠.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네, 법원은 이 경우에 계약 취소, 즉 해고가 정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고 아주 엄격하게 봤습니다. 첫째는 근로자가 고의로 일부러 회사를 속이려고 한 명백한 기망 의도가 있었거나, 둘째는 잘못 기재된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서 만약 회사가 미리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아예 채용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명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선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한테 고의적인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설령 학력을 정확히 썼더라도 채용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봐서 계약 취소는 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착오나 뭐 경미한 과실까지 다 해고 사례와 삼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 네 가지 사례를 한번 묶어보면요. 법원이 근로자 권리 보호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첫째, 직무 능력 판단은 좀 넓게 다른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휴직이나 병가 같은 건 목적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하고 불문 경고 이것도 불이익이다. 셋째,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유리하면 그게 우선 적용된다. 넷째, 입사할 때 정보 잘못 적은 건 고의성하고 중요성 이게 핵심 판단 기준이다. 결국 모든 징계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그리고 비례의 원칙이라는 꽤 높은 허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명확하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 특히 성차별 문제를 다룬 판례들인데요. 이건 사실 증거 찾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법원은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판단할까요? 예전에 금융권 채용 성차별 사례들 크게 이슈가 됐었죠. KB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곳에서 신입 뽑을 때 아예 내부적으로 남녀 비율을 뭐 4대1, 심지어 9대1 이렇게 정해놓고 점수 조작했다는 거요. 이건 너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네, 법원도 당연히 그렇게 봤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뭐 여성은 야근이나 지방 근무가 어렵다. 남성 고객 응대에는 남성이 더 유리하다. 여성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기댄 주장일 뿐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행위다. 이렇게 판단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별이 채용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불법인데도 지금 법으로는 채용 성차별 벌금 상한이 500만 원 이하라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뭐 임금이나 해고차별처럼 징역형을 도입한다든지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건 정말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사례는요. 직접적인 차별 증거가 없을 때 통계적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반도체 회사 생산직 승격 문제였는데요. 수십 년 동안 남성 생산직들은 대부분 상위 직급, S등급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입사해서 일한 여성 생산직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하위 직급, 제2등급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명도 없다니요.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보긴 정말 어렵겠는데요. 근데 회사 내부에 뭐 여자는 승진시키지 마라 이런 지침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판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극단적인 통계적 불균형,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결과,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회사 쪽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경정비 업무 능력이 중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3가지 이유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경정비 능력이 공식적인 승격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 둘째, 설령 그렇다고 해도 경정비 능력을 갖춘 여성 근로자조차 승격이 안 됐다는 점. 셋째, 과거에는 여성들도 경정비 업무를 했었다는 점. 이런 걸 근거로 회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통계만으로 성차별을 인정한,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판결이었죠. 와, 통계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사건 승소는 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승격 차별 때문에 못 받은 임금 차액,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이 안 됐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좀 복잡하고 아쉬움이 남는 지점인데요. 법원은 원고인 여성 근로자들이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 동기 중에 가장 낮은 S등급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임금하고 그 차액을 계산했는데 이 방식이 왜 모든 여성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그 증명이 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뭐 이런 취지죠. 또 법원이 임의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차별이 명백하고 그것 때문에 임금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해 보이는데 계산 방식이 불충분하다고 배상을 안 해준다니요?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개입하거나 다른 방식을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 안 됐지만 장기간의 차별 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인격권 침해는 인정해서 1인당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역시 수십 년간 겪은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은 여전합니다. 위자료라도 인정된 건 다행이지만 정말 어려운 싸움이군요. 마지막 차별 사례는 외국인 영어 보조교사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외국인 교사한테 재계약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는데 이건 정당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히 위법합니다. 에이즈의 방법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염 여부 검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내부 지침이 법률에 위배되니까 무효고, 이걸 근거로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안 냈다고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로 인해 해당 교사가 입은 임금 손실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죠. 차별 관련 사례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핵심은 입증의 어려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인정하는 경로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금융권 사례처럼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도 하고 반도체 사례처럼 압도적인 통계가 차별의 존재를 아주 강력하게 추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일단 차별 정황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격차별 같은 경우 차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그러니까 임금 차액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아주 어려운 과제예요. 위자료 액수도 현실적인 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많다는 문제도 있고요. 에이즈 검사 사례는 법률의 우위 원칙,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채용 비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또 노조 활동 관련 문제 같은 조직 내의 좀 복잡한 갈등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권리하고 조직의 논리가 꽝 부딪힐 때 법은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까요? 첫 사례는 삼성 웰스토리 분할과 우리사주 문제입니다. 회사가 사업부를 떼서 자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을 그리로 보냈는데 얼마 뒤에 모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자회사 직원들은 우리사주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이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의도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오로지 우리사주 배정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했다. 이 점을 직원들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고,
또 모회사가 상장할 때 법에서 정한 의무, 그러니까 모집 매출 주식 총수의 20%를 우리 사주로 배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행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할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설명회를 열고 협조를 구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직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은 유효하다, 이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죠. 사실상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이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고, 특히 우리 사주처럼 당장 임금은 아니지만 중요한 재산 형성 기회에 대한 권리가 너무 가볍게 취급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려운 직원들한테 회사의 의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정보비대칭 문제도 제기됐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입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 이게 이 판결의 중요한 비판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부정청탁 채용 문제인데요. 본인은 몰랐지만 아버지가 은행 임원한테 청탁을 해서 부정하게 채용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서 해고, 형식은 기타 트직 처리였는데 아무튼 해고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닌데도 해고가 정당할까요? 이건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직접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은 본 셈이니까요. 법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법원이 좀 흥미로운 논리를 폈습니다. 지분이 직접 부정한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는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부정 채용이라는 원인 행위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것 때문에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는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귀책 사유하고 책임 있는 사유를 구분한 거죠. 책임 있는 사유라는 건 근로자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더라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이런 부정 채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사회정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귀책 사유는 없지만 책임 있는 사유는 있다. 좀 어려운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사유라는 개념이 다소 좀 모호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차라리 부정 채용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민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 칙이라고 하죠. 서로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논리가 더 명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었죠. 단기간 자택되기 명령 받고 결국엔 막 공사 현장 발령까지 받는 등 이렇게 노골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명백히 제보자를 괴롭혀서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불법 행위, 즉 보복성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부당한 인사 조치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이 사건에서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제보 내용의 일부 좀 과장되거나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걸 문제 삼아서 징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점입니다. 내부 고발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아주 중요한 판단이죠. 네, 당연한 판결이네요. 다음은 노조 간부의 개인 비리 문제입니다. 공기업 노조 간부가 조합활동비를 횡령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회사가 이걸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노조 돈을 횡령한 건데 회사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노조 내부의 문제인 건 맞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해당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공기업인 회사의 명예하고 사회적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다는 점. 둘째, 이 사건 때문에 직장 내 다른 직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점. 셋째, 노조 간부의 이런 비위 행위가 결국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회사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기업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하고 노동조합은 별개의 독립적인 조직이잖아요. 회사가 노조 내부의 재정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또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지배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오히려 회사의 노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이거 부당해고 맞다 이런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을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라는 불법 행위 때문에 근로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을 썼다면 이건 해고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걸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포함해서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좀 유사한 논리죠. 다만 이 판결의 정확한 법적 근거가 뭐냐? 이게 회사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냐? 아니면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도 유추 적용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반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졌을 경우에요. 사용자가 쓴 변호사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급심 판례 수준이라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주제의 사례들은요. 회사 운영상의 결정이나 조직 내부의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얼마나 복잡한 쟁점들이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사 분할할 때 근로관계 승계 요건의 문제점이라던가 부정 채용 시 본인 책임 범위의 애매함, 내부 고갈자 보호의 실질적인 중요성, 그리고 노조 문제에 대한 회사의 개입 한계 설정 같은 것들. 이건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결국 모든 사건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에서 법원 측, 사회적 통념,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사례들을 파헤쳐봤네요. 해고, 징계, 차별, 휴가, 구조조정, 내부 고발까지 와,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 갈등 상황을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시 균형하고 정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자의 경영 판단의 자유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회사가 내리는 모든 조치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공정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그 정당성의 원칙. 오늘 살펴본 판례들은 바로 그 지점을 찾아가려는 법원의 정말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딱딱한 법 조항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실제 삶의 복잡성하고 다양한 논리들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잡한 규칙과 때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조직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내면서 동료들과 또 조직 전체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